암 환자가 암 자체로 돌아가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시지만 그것을 다 발표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찍 발견하면 흔한 증세일지라도 암을 관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암 덩어리가 작으면 수술하기도 쉽고 약이 암에 효과적으로 침투하라 비교적 치료가 잘 됩니다. 하지만 암 덩어리가 커지면 약이 그 중심부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약은 종종 바깥쪽에서만 작용하고 암 덩어리 안쪽은 암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럼증, 괴사 등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약에 저항하는 세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약물 치료나 다른 면역 치료는 암이 작을수록 훨씬 효과적이며 이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기 암은 보통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2기나 3기에 접어들면 극심한 피로와 기력 부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혈관과 연결된 임파선이 막힐 수 있고 이로 인해 적절한 순환이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소화가 어려워지며 간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은 단지 압도적인 피로감입니다. 40세가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피로하다면 항상 암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장시간 일하고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피로를 느끼거나 체중이 줄면 과로 때문이거나 잠을 충분히 못 자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종종 진단을 늦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조기에 진단되면 수술이 종종 권장됩니다. 첨단 영상 기술 덕분에 의과 의사들은 모든 것을 미리 계산하여 로봇 수술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젓가락처럼 기구를 삽입하여 진행되는 이 로봇 수술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지만 흥미롭게도 지금은 미국 의사들이 한국으로 로봇 수술 연수를 받으러 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의과 의사들은 로봇 수술을 단 1시간 만에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의사들은 3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속도와 정밀함은 부작용을 현저히 줄이고 치료 결과를 탁월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수술 기술 면에서 한국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미국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묻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 대답은 단호하게 절대 아닙니다.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한국인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소위 나쁜 암에 걸린다면 어떨까요? 그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암이라는 용어는 종종 진단이 늦어지는 암들을 지칭합니다. 여기에는 한국인에게 흔한 소화기 계통암, 즉 식도암, 이암, 간암, 췌장암, 담도암, 장암, 직장암, 방광암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암들은 복부 깊숙이 발생합니다. 증상은 이 종양들이 인접장기, 특히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거나 중요 통로를 막을 정도로 커져야만 나타납니다. 이러한 암들은 이 후기 단계까지 무증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진단이 늦어집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완치 수술의 기회는 매우 희박하여 보통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환자들이 수술을 원하더라도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공격적인 암의 경우 처음부터 수술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주변에 있을 수 있어 수술 중 암이 더 쉽게 퍼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종양을 축소시키고 숨어있는 세포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3개월에서 6개월간 항암치료나 다른 전신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 후에 수술을 고려합니다. 암의 종류가 매우 많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25개의 주요 장기가 있고 각 장기마다 약 20가지 종류의 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략 500가지의 서로 다른 암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생검으로 단순히 야,
선종이군요 하고 끝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철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이 근본적으로 공격적인지 아니면 비교적 양성인지 판단하며 유전자 변이가 암의 진행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공격적인 암의 경우 너무 일찍 수술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은 몸에 큰 자극입니다. 손에 상처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계속 긁으면 훨씬 더 나빠지고 감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유되려면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술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다룹니다. 그러나 개별 암세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양이 만져지는 덩어리를 형성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봅니다. 심지어 1cm 크기의 종양에도 최소 10억 개의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그들은 인접한 림프선을 통해 이동할 수 있으며 이 림프선은 혈류와 연결되어 있어 전신을 순환합니다. 하지만 이 세포들이 증식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자신의 집인 장기에서 그렇게 합니다. 유방암은 유방에서, 폐암은 폐에서. 오랫동안 원발성 종양, 즉 집을 단순히 제거하면 환자가 완치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원발성 종양을 제거한 후에도 암이 뼈, 간 또는 뇌에서 빠르게 재발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이 순환하는 세포들이 원래의 집을 잊어버리고 몸의 다른 곳에 제2의 집을 짓는다는 것을로. 많은 유명 인사들이 주로 약물 치료를 통해 특정 병원들을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암이 전신병이자 유전병이라는 근본적인 진실을 강조하며 약물 치료가 궁극적인 근본 치료임을 나타냅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공격적인 암으로 밝혀지면 현대적 접근 방식은 즉각적인 수술이 아닙니다. 대신 의사들은 먼저 항암화학요법이나 면역요법과 같은 전신 치료를 시행합니다. 목표는 몸 전체에 순환하는 암세포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며 그 후에 남아있는 종양 덩어리만을 수술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치료 접근 방식입니다. 이제 좋은 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갑상선, 전립선, 유방, 자궁, 난소암과 같은 호르몬 관련 암입니다. 이 암들은 일반적으로 덜 공격적이며 종종 천천히 순환하고 더 점진적인 속도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치료 부작용이 사람마다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부작용을 겪고 어떤 사람은 경미하며 어떤 사람은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치료를 시도해 보지 않고서는 누가 어떤 범주에 속할지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일기는 초기 암을 의미했고 사기는 종종 암이 뼈로 전이되어 일반적으로 말기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병기 분류 시스템은 오늘날 훨씬 덜 중요합니다. 그것은 대체로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입니다. 이는 암이 몸 전체에 순환하는 보이지 않는 세포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구식 1, 2, 3, 4기 분류는 오직 유관이나 검사에서 보이는 것에만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일기든 사기든 항암화학요법은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포들을 포함하여 몸 전체의 암세포들을 표적으로 삼아 제거합니다. 따라서 말기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근본적인 치료 접근 방식은 초기 단계이든 진행된 단계이든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암 환자가 사망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종종 오해됩니다. 암 환자가 암 자체로 직접 사망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압도적인 대다수는 염증이나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왜냐하면 항암치료는 일반적으로 이장 시스템을 황폐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은 이와 장의 점막입니다. 그곳의 세포들은 이 독한 약물에 의해 심하게 손상됩니다. 이 점막 세포들이 손상되면 적절한 영양분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게다가 잦은 발열은
종종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암 환자뿐만 아니라 한국 전반에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항생제의 광범위한 오남용입니다. 병을 만드는 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는 주로 바이러스성이므로 항생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감기에 걸린 사람이 병원이나 의사를 방문하면 대개 항생제를 처방받습니다. 이 항생제들이 해로운 박테리아를 죽이긴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 10에서 20배나 많은 박테리아 개체군인 우리 장에 사는 수조 개의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를 결정적으로 파괴합니다. 이 좋고 나쁜 박테리아들은 미묘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항생제 사용이나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과도한 이산으로 이어지는데 이 이산은 내려가서 유익균을 쉽게 쓸어버립니다. 이 미묘한 균형이 깨지면 장에 머물러야 할 유해균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들은 폐로 이동하여 폐렴을 유발합니다. 이 박테리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장에서 폐로 빠져나오면서 유전적 변이를 겪습니다. 이것이 슈퍼박테리아가 생겨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출현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형하고 심지어 폐 안에서도 계속 변이합니다. 오늘날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많은 분들, 심지어 암 환자가 아닌 분들도 이러한 종류의 감염으로 사망하지만 이 사실은 거의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 건강 관리가 최고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손상된 장은 명확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의 생각이 주로 부정적이라면 장 기능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장과 뇌는 신경 경로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세포 연결에 필수적인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은 주로 장에서 생성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항암 치료가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종종 환자의 성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사실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도 뇌의 변화로 인해 80세가 되면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습니다. 80세가 되면 기억력이 20대와 비교하여 약 30% 감소할 수 있으며 기억력뿐만 아니라 청각 및 다른 감각들도 저하됩니다. 모든 신체 호르몬이 감소하고 근육은 일반적으로 약해집니다. 인간의 발달은 아래에서 위로 진행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고 인간을 다른 동물과 진정으로 구별짓는 우리의 전두엽은 20세쯤에 완전히 발달합니다. 하지만 약 60세부터 전두엽이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뇌의 이 중요한 부분이 손상되면 개인은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잃고 더 감정적이고 화를 잘 내고 고집스러워지며 조언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세포 손상은 기저의 신경학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심지어 잘 먹고 마시라는 선의의 조언을 해도 더 강요할수록 그들은 더 저항합니다. 먹으라고 하면 거부하고 마시라고 하면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설교하기보다는 그저 음식과 음료를 손 닿는 곳에 두고 공간을 주십시오. 혼자 두면 그들은 종종 그것을 섭취할 것입니다. 우리 몸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뇌 조직과 근육은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할수록 번성하고 더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폐, 심장, 이, 간과 같은 다른 장기들은 과도한 사용이나 노화로 인해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인들이 활동적이지 않고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그들은 빠르게 쇠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누구보다 운동하고 정신을 사용하고 더 많은 책을 읽고 음악을 즐겨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 유지의 기본 원칙입니다. 많은 한국 암 환자들은 초기 치료를 마친 후에도 재발에 대한 깊은 걱정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재발하면 어쩌지? 라는 가능성에 사로잡혀 선제적으로 포기합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도
암 진단 때문에 일을 중단하는 미국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개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일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암 진단은 종종 완전한 업무 중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접근 방식은 환자들이 치료 후 건강을 유지할 에너지와 동기가 부족하라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질병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여전히 이러한 철학을 크게 받아들입니다.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으면 그들은 그것을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알리고 종종 특히 친구들에게 명시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비밀을 고수하며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상태를 언급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큰 실수입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나눕니다. 누군가 아프면 친구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아 기도하고 환자가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가져다 줍니다. 환자는 아마도 사회적 의무감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며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한국 환자들은 종종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로 선택하라 잘 먹지도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밀주의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알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자, 이제 매우 고령이거나 혈관 질환과 같은 기존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이미 다른 질병으로 허약해진 사람들에게는 공격적인 항암화교법이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면역요법이나 보조 치료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확고한 결단을 심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암 치료를 통해 완전한 완치가 항상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병과 싸워 이겨냄으로써 분명히 정상적인 삶의 질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이러한 정신적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암 치료는 단순히 약물,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에만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육체적인 몸을 치료할 수 있지만 개인의 마음이나 영혼을 직접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가족들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생각과 심지어 영혼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이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지와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